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유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습니다. 유생은 나이 20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한양에서 열리는 대과시험을 치르러 상경했지만 그만 낙방하고 고향으로 향했지요. 3년을 온 힘을 다해 글 공부에 매진했는데 일이 허망할 수가. 유생이 고향으로 향하는 발길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힘겹게 자신을 뒷바라지 해주시던 부모님 뵐 생각을 하니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만 들었지요. 그렇게 터벅터벅 고향으로 향하는데 송파나루에 이르러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유생은 다급히 길가의 어느 집 대문 밑으로 가 비를 피했지요. 그런데 갈수록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날도 저물어가니 참으로 근심스러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대문이 열리더니 어린 여인이 안에서 나와 말했지요. 어디서 오신 나그네이신지요? 한양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고향으로 가는 길에 비를 만났어. 조금 있으면 날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잠시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시지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소? 주인 어르신은 장사하러 나가신 지 몇 년이나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바깥 나그네가 어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오? 주인마님께서 이미 들어오시란 말씀이 있었으니 이상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유생은 얼떨떨한 기분이었지만 내리는 빗줄기를 보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여인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상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리따운 여인이 마루에 앉아 유생을 맞이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나이는 26살 돼 보였는데 그 미모가 어찌나 빼어난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정도였지요. 유생이 여인을 그저 멍하니 보고 있으니 여인이 웃으며 유생에게 방 안으로 들어오라면서 말했습니다. 나그네께서 비를 피하시느라 오래 서 계시는 게 편치 않아 감히 이렇게 청했습니다. 서로 초면인데 이렇게 관대한 대접을 해주시니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잠시 후 저녁 밥상이 나왔는데 그 밥을 다 먹고는 촛불을 밝히고 마주보며 담소를 나누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여인이 유생을 바라보는 눈빛은 정념이 가득하고 애타게 원하는 듯하였습니다. 유생도 아름다운 여인의 애처로운 눈빛에 홀린 듯 점점 어깨를 가까이 하고 무릎을 마주했지요. 마침내 방 안을 어리대던 촛불은 꺼지고 유생과 여인은 밤새도록 운우지정을 즐겼습니다. 유생은 다음 날도 그 집에 머물렀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머문 시간이 열흘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남자 주인은 장사를 떠나면서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자기 집을 잘 살펴달라고 부탁해 두었지요. 그래 가끔 찾아와서 여인의 안부를 물어주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나그네가 오래 머무니 자연 의심을 하게 되었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문도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친구는 기미를 눈치채고 상인인 친구에게 서둘러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했지요. 그렇게 기별을 들은 상인은 칼을 차고 밤길을 무릅쓰고 말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송파나루에 이르렀을 때는 밤이 깊어 어느덧 삼경이었지요. 상인은 곧바로 집으로 가서 대문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창틈으로 엿보니 아내가 한사내와 촛불을 밝히고 마주 앉아 태연히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분노한 상인은 칼을 뽑아 들고 방문을 걷어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시에 남편이 나타나니 여인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유생은 겁이 나 얼떨떨해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지요. 너는 뭐 하는 놈인데 감히
남의 집에 들어와 남의 아내와 마주 앉아 있느냐? 상인이 서슬퍼런 칼을 들이대며 묻자 유생이 한참 동안 정신을 수습하고는 그간의 사연을 대략 이야기했습니다. 옆에서 상인의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러자 상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놈과 죽을 죄를 지었으니 당장 죽어야 마땅하다. 하나, 내가 먼 길을 와서 목이 무척 마르다. 얼른 술과 고기를 사오너라. 상인이 주머니를 뒤져 돈을 꺼내주니 아내는 꼼짝 못하고 돈을 받아나가서 술과 고기를 사왔습니다. 상인이 아내에게 술을 따르게 하여 마시고는 술 한 잔을 유생에게 주며 말했지요. 너도 장차 죽을 목숨이니 일단 이 술부터 마셔두어라. 그러고는 손에 든 칼로 고기를 썰어 씹다. 칼 끝에다 고기 조각을 꽂아서 유생에게 주었습니다. 유생은 술을 받아 마시고 고기도 먹었지요. 그렇게 술잔이 3번 돌자 상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이 칼로 너를 찔러 죽여야 하지만 불쌍히 여겨 목숨만은 특별히 살려주겠다. 그러니 주위에 얼씬거리지 말고 당장 떠나거라. 유생은 백배사례를 하고 나서 머리를 감싸고 쥐새끼 숨듯 도망쳐 곧바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인이 아내에게 물었죠. 내 죄를 알겠느냐? 아내는 엎드려 눈물을 쏟으며 온갖 방법으로 살려달라 애걸했습니다. 마땅히 너를 죽여서 그 죄를 바로잡는 게 맞지만 내 목숨이 불쌍하여 살려는 줄 것이다.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너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상인의 아내가 머리를 바닥에 두드리며 고마워했지요. 그리고서 상인은 아내에게 불을 끄고 편히 쉬라하고는 즉시 친구의 집으로 가서 태연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신에게 사람을 보낸 까닭을 물었습니다. 자네 집에 외부인이 들락거리는 낌새가 있어. 알렸지? 그 사람이 아직 있는 것 같은가? 분명 못 떠났을 것이네. 상인은 친구와 함께 곧바로 자기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상인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상인은 친구와 함께 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으로 가 방문을 살며시 열었지요. 그런데 막상 방 안에는 아내만이 곤히 잠들어 있을 뿐 사내라고는 보이지 않았고 집안을 두루 살펴봐도 적막하여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인의 친구는 소문을 잘못 듣고 경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해 무안했지요. 이런, 내가 미안하네. 그저 소문만 믿고 자네 아내를 의심했으니 자네 얼굴을 볼 낯이 없네 그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소문이란 다 그런 것이니 자네야 나와 친하니 소문을 전해준 것뿐 아니겠나? 잘못이 있으면 다스리고 없으면 그대로 두면 그만이니 걱정하지 말게나. 젊은 여인이 홀로 자니 염려가 생기지 않을 때가 없을 테지. 앞으로도 잘못 들을까 걱정하지 말고 전처럼 잘 살펴주게. 그게 내 소망이라네. 친구는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 줄로만 알고 감동했으며 도리어 고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상인은 친구를 배웅하고 날이 밝아오자 다시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는 신신당부하여 은혜와 위엄을 함께 보여주었지요. 그러니 아내도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한편 유생은 3년 후 대과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해 황해도 한 고을의 원이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은 고을 사람 하나가 달려와서 자기 아버지가 개성상인 암호와 다투다가 맞아 죽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사또가 상인의 이름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난날 자기 목숨을 살려준 바로 그 사람 같았지요. 고발을 한 사람의 집과
관아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여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맞아 죽었으니 검시를 해야 하는데 사또는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지요. 내가 두통으로 정신이 어지러지라요. 못 가겠구나. 그리고 날도 어두워졌으니 내일 아침에 가보자. 그러고는 그날 밤 비밀리에 아끼는 신복을 불러 명했지요. 지금 즉시 촌에 가서 비밀리에 살인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보고 오너라. 네, 사또. 사또의 신복은 명을 받은 즉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신속히 사또에게 알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개성의 상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떼어먹으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를 대다 시비가 붙었는데 오히려 매를 더 맞은 것은 상인이라 하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처음에는 멀쩡히 집에 돌아왔다 하니 과연 매를 맞아 죽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옵니다. 그렇구나. 칠보가 네, 사또. 내가 나를 위해 정말 어려운 일이라도 능히 힘써 주선할 수 있겠느냐? 사또께서 소인을 집안 사람처럼 보살펴 주신 은덕이 끝이 없는데 어찌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그럼 오늘 밤 다시 몰래 들어가 그 시신을 꺼내 돌에 묶어 마을 뒤 방독못에 던져넣을 수 있겠느냐? 마땅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내에 큰 개 한 마리를 죽여 짊어지고 가서 시체를 엎어둔 상 위에 대신 올려놓고 이불을 덮어 시체 모양으로 만들어 두어라. 날이 밝기 전에 돌아와 보고하되 이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사또의 신복이 명을 받고 물러났고 사또는 오늘도 병을 핑계 삼아 촌마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 새벽 무렵 사또의 신복이 돌아와서 지시대로 처리했다고 보고했지요. 사또는 그를 물러나 있게 하고 이른 새벽 말을 바삐 달리게 해 촌마을에 이르렀지요. 그리고는 고소한 사람을 불러 사건의 정황을 묻고 형리를 시켜 시신을 검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형리가 시신이 있다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사또, 정말 괴상한 일도 다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더냐? 시체는 어디 갔는지 없고 죽은 개 한 마리만 이불에 덮여 있습니다. 그 말에 사또가 크게 놀라는 체하며 말했지요. 그럴 리가 있느냐? 내 직접 확인해야겠다. 사또가 몸소 들어가 살펴보니 시신은 없고 개의 사체만 있을 뿐이니 고소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 아비 시신은 어디다 숨겨두고 죽은 개를 두었단 말이냐? 이게 웬 해괴망측한 일이냐? 고소인은 두 눈이 동그래지고 심신이 뒤죽박죽되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제 아버지의 시신을 방에 모셨습니다만 관가의 검시가 끝나지 않아 이불만 덮어드린 채 지키지는 않고 외청에서 밤을 지냈습지요. 병계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나이다. 내가 내 아비를 다른 곳에다 숨겨두고 맞아 죽었다고 무고하고 옥사를 일으켜 내가 진 빚을 면하려 한 것 아니더냐? 고소인은 당황해하며 억울하다고만 하였지요. 내가 억울하다 하지만 시체가 없으니 어떻게 검시를 하여 옥사를 이루겠는가? 시체를 찾아오면 검시를 하리라. 그렇게 고소인은 아버지의 시신을 찾지 못해 다시는 관가에 고발할 수 없었고 개성상인은 운 좋게 죽음을 모면하고 옥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자신이 감옥에서 나온 이유를 알 수 없어 속으로는 의아해할 따름이었죠. 그리고 사또도 상인을 부르지 않았으니 서로의 소식은 전처럼 막혀서 통하지 못했지요. 10년 후 유생은 승진하여 평안감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상인은 거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루는 평안감사가 사람을 보내 상인을 몰래 불러와 평생의 일을 털어놓았죠. 상인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다가 암호의 자기가 사람 목숨을 구해준 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또 시체를 감추어 죽음을 모면하게 한 일을 이야기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크게 감사해하며 눈물을 흘렸죠. 서인이 일찍이 대인의 목숨을 살렸지만 그 뒤 대인이 다시
서인의 명을 구해주셨으니 이 은혜, 이 은덕은 이 몸이 가루가 될지언정 잊기 어렵겠나이다. 이로부터 둘은 서신을 주고받으며 늙을 때까지 소식을 끊지 않았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